2024년 1월의 어느 새벽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낡은 리놀륨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생과 사의 경계선처럼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408호실의 문틈 사이로 미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흑, 42살인 간호조무사 박민지는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검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10년 넘게 입어 빛이 바랜 분홍색 유니폼을 걸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9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며 야간 근무와 낮 근무를 번갈아 하는 삶. 그녀의 손등에는 거친 소독제와 찬물에 시달린 흔적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408호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달빛이 침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 83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긴 주름은 골짜기처럼 깊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실처럼 가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어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민지를 향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목소리는 낙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보다 더 약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민지는 할아버지의 등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그것은 80년 인생의 무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 좀. 민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빨대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술에 빨대를 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모금 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의 목젖이 마른 나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티슈로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15년의 간호조무사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임종을 지켜봤지만 매번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시간 있어요. 하지만 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애써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그 손은 평생 흙을 만지고 삽을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는 베갯잎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쪽지였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질 듯 약한 종이. 할아버지는 그 쪽지를 민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를.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50년 묵은 한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청송, 마을, 이장, 청송마을 이장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이걸 꼭.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지는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 빨간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이미 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안, 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이 침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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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병실 안은 죽음의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는 1월의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병실 안에서는 한 사람의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눈을 조심스럽게 감겨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시각 2024년 1월 12일 새벽 3시 47분. 민지는 손에 쥔 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쪽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청송마을 이장 김영우 제발 살려주세요. 쪽지 모서리에는 바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쪽지에 담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자신에게 건넨 걸까요? 그날 아침 민지는 교대 시간이 되어도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실에서 확인한 결과 김철수 할아버지는 15년 전 서울역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신원은 파악되었지만 연락할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호적에는 미혼, 자녀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민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작은 사물함을 열자 거기에는 고작 몇 가지 물건만 있었습니다. 낡은 면 수건 한 장, 플라스틱 빛 하나, 그리고 색이 바랜 낡은 사진 한 장. 민지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로 보이는 복장을 한 두 남자가 논두렁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김철수 할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는 누구일까? 민지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형님과 함께 청송마을에서 마이너스 영호 이장 김영호. 민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장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가족도 없이 떠돌다가 이렇게 쓸쓸히 돌아가신 걸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쪽지를 남긴 걸까요? 민지는 쪽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과 비슷하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약속해요. 민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딸아이 지수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청송마을로 향했습니다. 청송마을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2월 초의 추운 겨울 날씨,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무들이 겨울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논밭은 얼어붙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버스 안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청송마을의 이장 80세 김영우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장직을 맡아왔고
새마을운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개발에 앞장섰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건립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형을 버렸다고?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 속의 절박함과 원한은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청송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청송마을입니다. 민지는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큰 돌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청송마을 마이너스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비석 옆에는 색이 바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청송마을 이장 김영호, 봉사 30년. 민지는 비석을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송마을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기와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이 뒤섞인 낡은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개울. 민지는 마을 어귀의 구멍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철컹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은 석유난로가 구석에서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두터운 속옷을 입고 무릎에는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커피 한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시골 마을 특유의 경계심이었습니다. 아, 네. 서울에서 왔어요. 친척 묘소가 이 근처에 있어서요. 민지는 준비한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지라고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에 박씨 집안은 없는데, 뭐, 혼인으로 연결된 친척이겠네요. 민지는 커피값을 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 이장님이 김영호 어르신이신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장님. 그럼요. 우리 마을의 산증인이지. 30년 넘게 이장을 하셨는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러시구나. 혹시 이장님 댁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큰 기와집 보이죠?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에요. 거기가 이장님 댁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커피를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다른 집들과는 확연히 다른 큰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기와가 햇빛에 반짝였고 높은 담장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육중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대문 위에는 한자로 쓴 금색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청송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진정해, 민지야. 일단 이장님을 만나보고 판단하자.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파마한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그녀의 손가락에는 커다란 금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박민지라고 합니다. 이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할아버지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손님을 안 만나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꼭 뵙고 싶습니다.
여자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봐요. 내가 아버지께 전해드릴 테니까. 민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을. 이 사진 속의 사람이 이장님이신가요? 여자는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왔어요. 김철수?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라고요? 김철수 할아버지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장님의 형님이신 것 같던데요. 갑자기 여자의 얼굴색이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하지만, 나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형제가 없어요. 외동이에요. 여자는 민지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돌려주지도 않은 채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쾅 마이너스. 민지는 닫힌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놀랐을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민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명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민지는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인사하자 모두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민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장의 딸이 빼앗아간 사진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진을 돌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옛날 사람인데.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 철수 아닌가? 네, 아세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철수, 맞아. 영혼의 형님. 내가 어렸을 때 봤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민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마을의 금기야.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얘기지. 왜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싫어하시거든. 그 얘기 나오면.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이 쪽지를 남기셨는데 민지는 할아버지께 그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청송마을 이장 김영우 제발 살려주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974년 3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민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경로당에서 떨어진 개울가로 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으로.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철수 형님이 이 마을에서 사라졌어.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쫓겨났지. 쫓겨났다고요? 영우가 형님을 배신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되었거든. 그때만 해도 그냥 논밭이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지. 영호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형님을 속였어.
어떻게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서를 위조했어. 철수 형님은 그를 몰랐거든. 영호는 그걸 이용해서 형님 도장을 몰래 찍어 땅을 자기 명의로 바꿔버렸지. 그리고 형님이 항의하자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았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형님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헛소리를 한다고. 그러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서 그 후로 형님을 본 사람이 없어.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장님이 형님을 쉿! 큰 소리 내지 마.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 얘기를 못해. 영호가 무서워서. 그 사람은 마을을 지배하고 있어. 경찰서장이랑도 친하고 군수랑도 친하고 누가 입을 열면 마을에서 쫓겨나. 할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조심해. 영호는 위험한 사람이야. 형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신한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보니 이장의 딸이 3명의 남자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 그들의 눈빛은 험악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헛소리 하시네. 치매가 심하셔서 말이야. 이장의 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 알았어?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위험했습니다. 알겠어요.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김영호 이장, 당신이 형님을 버렸구나. 아니, 어쩌면 죽였을지도 몰라. 민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꼭. 때는 1974년 봄이 오려는 3월이었습니다. 청송마을은 새마을운동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논밭을 갈아엎고 새로운 길을 내고 초가집을 없애고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습니다. 당시 33세였던 김철수와 30세였던 김영호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작은 논 5마지기와 산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형 철수는 성실했지만 배우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좋았고 힘이 셌습니다. 마을에서 일당을 받으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동생 영호는 달랐습니다. 중학교까지 나왔고 글을 알았습니다. 영리했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눈에 들어 새마을운동 추진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초가집 안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보리밥을 한술 떠먹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반찬이라곤 된장찌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영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영호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우리 땅 말이에요. 그 산 말이에요. 거기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대요. 고속도로?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속도로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이고, 형님.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우리 땅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보상금도 주고.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야? 네. 하지만 말이에요. 영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땅 문서를 정리해야 해요. 지금 문서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형님 명의로 바꿔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데? 간단해요.
여기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영호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빼곡히 적힌 서류.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어? 땅 명의를 형님 앞으로 바꾸는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영호는 도장과 인주를 꺼냈습니다. 철수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하고 눌렀습니다. 붉은 도장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순간 영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형님. 이제 보상금이 나오면 형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영호야. 역시 너는 똑똑해. 철수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제로서의 마지막 따뜻한 순간. 2주 후인 3월 15일 아침, 철수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혐의입니다.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사기? 무슨 소리예요? 경찰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서 얘기합시다. 그때 영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차가운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땅 문서에 도장 찍으면 안 된다고. 뭐? 무슨 소리야? 철수는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우리 땅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남의 땅 문서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사기를 친 거죠. 아니야. 내가 그러라고 했잖아. 형님, 또 헛소리 하시네요. 제가 언제?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수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사기를 쳤대. 아이고, 그래서 경찰이 온 거구나. 참, 사람 봐서는 모르는 거야. 철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호야, 너. 형님,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영호는 차가운 눈으로 형을 내려다봤습니다. 철수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를 몰랐고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보석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 사이 영호는 땅을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보상금으로 거액을 받았습니다. 1억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철수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려서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땅은 모두 영호의 명의였습니다. 철수는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영호는 이제 새로 지은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영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깨끗했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영호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형제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호는 차가운 눈으로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형님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영호야, 이제 이 마을에서 나가세요. 형님 갈 곳은 없어요. 영호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쾅! 철수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서울로 돌아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1974년 3월 김철수 명의의 땅이 김영호 명의로 바뀐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매 기록은 없었습니다. 오직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었습니다. 민지는 1974년 당시의 신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청송마을 인근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호 이장은 그 돈으로 부자가 된 거야. 형을 배신하고.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50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당시의 문서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마을 할아버지는 이미 겁을 먹고 입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지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때 딸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수야, 어서 와. 민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수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민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엄마의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누구야? 엄마가 병원에서 돌봐드린 분이셔. 돌아가셨어? 응. 지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외로웠겠다. 혼자서. 민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많이 외로우셨을 거야. 엄마, 그럼 엄마가 할아버지 가족이 되어드렸네? 민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게요. 일주일 후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지 씨입니까? 낮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청송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마을에 왔었죠? 민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장에 대해서.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요? 청송마을 옆 도시 안성시에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내일 오후 2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증인을 찾은 것일까요? 다음 날 민지는 안성시의 한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6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지 씨?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민지는 여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이씨입니다. 이순자. 김영호 이장 집에서 30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어요. 민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30년이나요? 네. 그 집의 모든 걸 알아요. 그 집의 어두운 비밀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해진 수첩. 이걸 드리려고요.
이건 이장님의 비밀 장부예요. 비밀 장부요? 네. 이장님은 모든 걸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요. 1974년에 형님을 배신한 일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민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1일 마이너스 형님을 속여 문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땅은 내 것입니다. 1974년 3월 15일 마이너스 형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형님은 끝입니다. 1974년 9월 10일 마이너스 형님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1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민지는 손이 떨려 수첩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장님은 다른 사람들도 속였어요. 마을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죠. 그리고 높은 가격에 팔아서 큰 돈을 벌었어요. 다 이 수첩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지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공개하시는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장님한테 당했어요. 5년 전에 사업 자금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아들은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오, 세상에. 민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때가 왔다고. 감사합니다, 순자 씨. 이 수첩으로 이장을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장님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경찰서장과도 친하고 변호사도 여럿 알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당신이 다칠 수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할게요. 순자는 민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탁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민지는 수첩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 한 명이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최준혁 30대 중반의 나이로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일기장이라면 이건 엄청난 증거입니다. 준혁은 수첩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일기장이 정말 김영우 이장이 쓴 것인지 증명해야 해요.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필적 감정이요? 네. 그리고 50년 전 일이니까. 공소시효도 문제예요. 사기죄는 10년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상속재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권리를 승계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할 수는 없나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혈연관계가 아니니까 어려워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친족이 필요한데.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셨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익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마을 주민들 중에서 이장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집단소송? 네. 이 수첩에 기록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증언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장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어요. 민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해봅시다.
민지와 준혁은 청송마을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피해자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자인 70세 박만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밭을 팔았어요. 이장님이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이 도로 개설 예정지였어요. 이장님은 그걸 미리 알고 헐값에 사간 거였죠. 그리고 몇 년 후에 10배 가격에 팔았어요. 두 번째 피해자 최영희 65세 할머니. 제 남편이 이장님한테 사업 자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결국 갚지 못하고 집을 빼앗겼죠. 지금도 전셋집에 살아요.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이장 김영호에게 속았거나 착취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녹음도 하고 서면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조사 끝에 15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준혁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송마을 주민 15명이 김영호 이장을 상대로 사기 및 재산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벌인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마을을 지배한 이장의 어두운 과거 폭로. 새마을운동 영웅, 실은 사기꾼. 신문과 TV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송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4년 3월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석에 중년의 판사가 앉았습니다. 원고석에는 민지와 준혁 그리고 15명의 피해자들이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김영호 이장과 그의 변호사 3명이 앉았습니다. 김영호는 이제 늙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흰 머리에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입증을 시작하세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피고 김영호가 50년 전부터 현재까지 수십 명의 마을 주민을 속이고 착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준혁은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김영호의 비밀 수첩, 토지대장, 피해자들의 진술서. 이 수첩은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피고가 자신의 친형 김철수를 속여 땅을 빼앗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혁은 수첩의 해당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1974년 3월 1일 마이너스 형님을 속여 문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땅은 내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수첩이 진짜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수첩의 필체는 피고의 필체와 99.8% 일치합니다. 준혁은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이순자. 증인, 이 수첩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제가 피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이 수첩을 서재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공개했습니까? 제 아들이 피고에게 사기를 당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두 번째 증인, 청송마을의 오래된 주민 김동철 할아버지. 증인, 1974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김철수가 갑자기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김영호가 형을 배신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왜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까? 김영호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장이 되고 나서 마을을 지배했습니다.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 15명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제 땅을 헐값에 빼앗겼습니다. 제 남편이 이장에게 돈을 빌렸다가 파산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장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영호는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민지였습니다. 증인 김철수 할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돌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 쪽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민지는 그 낡은 쪽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청송마을 이장 김영호 제발 살려주세요.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함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여기 섰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도 없이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형제에게 배신당한 고통을 안고 살다가 저는 이 재판이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마지막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50년 전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준 형님을 저는 버렸습니다.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김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호는 그대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김영호는 1974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명의 마을 주민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비록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라. 1. 김철수의 상속 재산 추정액 5억 원을 국가에 기부할 것. 2.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할 것. 3. 피고는 이장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 4. 피고의 모든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하여 마을 발전 기금으로 전환할 것.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울었습니다. 50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민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겼어요. 드디어. 판결 이후 청송마을은 변화했습니다. 김영호는 모든 재산을 배상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가 30년간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큰 기와집도 팔렸고 그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이장은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민지가 청송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조성된 작은 묘지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묘. 민지는 배상금 일부로 할아버지의 묘를 마련했습니다. 깨끗한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1941-2024 사랑하는 형님, 이제 편히 쉬소서. 민지는 묘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늦었지만 고향으로 모셔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김영호였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해도 될까요? 김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형님을 찾아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평생 형님을 믿고 따라주셨는데 저는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김영호는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한참을 운 후 김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지 씨, 네, 감사합니다. 형님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병이 깊어서 하지만 죽기 전에 형님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영호는 묘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이게 정말 해피엔딩일까? 민지의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1년 후 민지는 청송마을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지 씨, 저 이순자예요. 아, 순자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호 이장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민지는 침묵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딸도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형님께 가서 사죄해야겠다였대요.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는 김영호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 마을의 권력자였던 사람의 마지막은 처량했습니다. 민지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김영호의 젊은 시절 사진.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당신은 변한 걸까? 욕심이 당신을 괴물로 만든 걸까? 민지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동생이 형님께 갑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승에서는 다시 형제로 만나세요. 봄이 왔습니다. 청송마을 뒷산의 김철수 할아버지 묘에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딸 지수와 함께 묘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 묘 앞에 그림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동생분과 다시 만나는 그림이에요. 민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두 형제가 다시 만나 손을 잡고 있을까요? 민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말이 있으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